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 두부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해서 두부 요리를 자주 해먹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두부를 좋아하지만 중국 분들의 두부 사랑 역시 한국 못지않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두부를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사람 10명 중에 한 9명이 두부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부당 이렇게 표현한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두부 요리가 있는데 중국에는 한국하고는 또 다른 두부 요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두부 요리 이것저것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두부를 좀 듬뿍 넣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봐야겠습니다. 이진아가 노래합니다. 냠냠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두부 좋아하시는 건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두부를 많이 좋아합니다. 거의 매일마다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매일 먹어도 왜 물리질 않을까요? 그 두부를 저는 거의 이제 주식 삼아 먹을 때가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식탁에 두부가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네. 거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부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먹는 이제 그 순두부뿐만 아니라 네. 뭐 이제 그 찌개용 두부도 있고, 또 두부를 다른 형식으로 만든 것도 많기 때문에 건두부도 있고, 네. 뭐 그러나 너무 많아서 저는 그 가끔 어떤 때가 있는가 하면 밥 대신 두부 그 뭐 한 3분의 2 네. 예, 3분의 1 정도를 해서 이거를 주식 삼아 네.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는 저한테는 그냥 이제 주식 같은 그런 그렇죠. 존재죠. 네. 예, 저도 두부를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네.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양념장을 좀 맛있게 해가지고 살짝 뿌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먹어도 되고, 저는 네. 약간 이제 밥 대용으로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냥 두부 그대로 먹습니다. 그대로만. 딴 거 안 넣고. 아, 양념 안 하시고. 예, 양념 안 하고. 예. 양념을 많이 하면 이게 요리가 되니까 네. 쌀 대신 두부를 어떤 때는 이제 오후 좀 늦었다. 근데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는데 뭔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두부 한번 사다가 네. 특별히 이제 한국 분과는 아니고 중국에서 온 분하고 같이 두부를 예. 세 사람 한 번 먹거나 두 사람 한 번 먹어서 네. 그냥 그러면 양념을 막 넣으면 또 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가끔 또 두부를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부쳐 먹기도 구워서. 하고. 네. 예. 저는 두부를 어떤 종류든지 다 좋아해요. 다 좋죠. 네. 예. 근데 이제 두부를 사실 보면 중국은 또 빨간색 두부인데 홍방을 해서 또 이 두부 원료 가지고 또 만든 것도 있고, 근데 네. 유일하게 못 먹는 두부. 빨간색 두부가 예.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두부를 그 원재료 넣어가지고 만든 네. 요리 중에 하나가 약간 짠지 삼아.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짠 건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취두부는 저는 안 먹습니다. 이상하게 그것만은 이제 다양한 두부 종류, 뭐 두부피, 두부로 만든 뭐 유부 두부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네. 취두부만은 이상하게 잘 안 먹게 돼요. 거의 안 먹어요. 네. 네, 저도 취두부는 좀. 근데 중국의 예. 모든 곳에 가서 간식거리 가면 취두부가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먹으면 영양가도 너무 좋고, 그다음 서민들도 즐겨 먹는. 예. 그리고 이게 아마 그 다양하게 이제 맛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김새부터 색깔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그 한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이걸 네. 알고 있으니까 남학생들은 시도하는데 맛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냄새는. 이렇게 그 냄새나 뭐 이렇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네, 아직. 비주얼이 별로 좋지는 않죠. 예. 그리고 또 두부로 만든 과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왠지 다른 과자보다는 네. 그래도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영양이 좋을 것 같고 또 네. 한국은 두유를 마시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그 콩국수를 할 때 찬 네. 그 두부 뭐죠? 그 우리가 콩국물을 콩국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네. 아침마다 그 요태어라는 그 주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이제 약간 기름에다 튀겨 나오는 그런 뭐죠? 꽈배기처럼 근데 꽈배기보다 훨씬 더 얇게 이렇게 튀긴 네. 건데 그거를 그냥 먹긴 느끼하거든. 그래서 따뜻한 그 콩국물에다가 그거를 네. 살짝 넣고 일부 사람은 설탕도 넣고 먹는 게 이제 아침 저희 지역의 주식이거든요. 네. 집에서 해 먹지는 않고 나가다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 다 두부를 하루에 뭐 한 번 정도는 접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네, 애용을 하죠. 예, 요즘에는 아침에 간단히 콩과 물만 집어넣으면 바로 두유가 만들어지는 네, 맞아요. 기계들도 많아가지고 네. 저도 그거 아침마다 만들어 먹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게 속이 든든하잖아요. 네. 네, 물만 먹어도. 요즘은 저는 그 검은 콩을 네네. 검은 콩. 네, 저희 옆집에 분들이 그 두유 만드는 기계를 네. 사가지고 검은 콩을 이렇게 삶아서 주셨어요. 그냥 네. 먹어도 맛있는데 검은 콩 그 두유를 콩국물 해 먹으면 더 맛있죠. 네. 아무래도 오늘 식탁에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두부 요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두부 전문집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두부 얘기하니까 오늘 저녁은 두부로 정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권순복 씨. 한복, 나의 사랑과 아픔이라는 글인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그문인회 박성우 총무님께서 38 여성절 축하 모임에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를 꼭 입고 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언어와 문자가 한민족의 어리라고 한다면 의식주 행문화는 곧 그 어의 뼈와 살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민족의 후예로서 당연히 한복은 나의 선호이자 사랑이다. 하지만 그 애착심을 풀 길 없었던 나의 가슴에 영원히 가실 수 없는 아픔의 상처를 지니게 되었다. 내가 알기는 우리 조선족들이 일생에서 생전에 최소한 첫돌 생일, 잔칫날, 환갑날은 꼭 한복을 입어야 하고 또 생의 마지막에는 한복을 입고 다른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근데 째지게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난 나에게 첫돌 잔치는 물론 예쁜 치마 저고리가 차려질 리가 만무했다. 매년 6일 어린이날에 학교에서 운동대회를 진행할 때면 나는 부러움에 푹 젖은 눈길로 다른 애들이 입은 한복을 눈 빠지게 보고 또 보았다. 결혼식 날에는 당연히 한복을 입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서러운 내 가슴을 달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이 오히려 나의 가슴에 평생의 유감으로 못이 박힐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다. 내 남편은 4남 1녀의 막내였는데 시부모님은 80세 가까운 늙은 나이여서 맏아들과 같이 살고 계셨는데 워낙 가정 형편이 몹시 궁한 데다가 화가 동한 어머니도 이불 두 채만 해주셨다. 내가 한복을 입은 것은 남동생 결혼잔치 때였다. 80고령에 가까운 부모들은 큰 행사를 할 기력도 경제도 안 되었기에 5남매 중 맏딸인 내가 도맡아 해야 했다. 나의 살림도 변변치 못했지만 나는 사돈보기를 하고 큰 상을 차려주었고 나와 여동생 그리고 한족인 올케 한복을 지었고 3일 잔치도 치러주었다. 그때 나의 평생 유감을 동생들이나 나의 후대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다. 그리고 한복에 대한 나의 사랑을 후대에게 몰붙게 되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 다른 것은 못 해주었지만 한복 2벌, 사위의 한복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외손자의 첫돌 한복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생일 기념으로 한복을 빼놓지 않고 사주었으며
조카도 한족 사람들은 첫 돌 잔치를 치르지 않으므로 내가 손수 잔치를 차리고 한복을 첫 돌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이나 사주었다.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낼 때에도 한복 차림으로 보내드렸다. 이렇게 한복을 무척 사랑하는 나로서는 박성우 총무님께서 한복 차림을 하고 오라는 그 통지가 그렇게 반갑고 즐겁지 않을 수 없었다. 듣건대 어떤 분들은 썩 내키지 않아 한다고 한다. 나의 생각에는 그분들이 입기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타지방인 연길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지만 꼭 한복 차림으로 행사에 나서서 한복의 예쁜 매력을 빛낼 것이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권순복 씨 어려서부터 한복을 입고 싶으셨는데. 맞아요. 아유, 못 입으셨군요. 어릴 예. 때 보면 결혼이나 어떤 큰 행사 때 네. 민족을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한복 입기거든요. 그렇죠. 복장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운동회 때도 그렇고 네. 이제 그 앞에서 저희들 운동하면 운동 선수가 이제 들어갈 때 앞에서 뭐 깃발 들고 있는 친구나 네네네. 아니면 뭔가 안내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다 한복 차림에 네. 그때 되면 막 그 가슴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연면 지역에 살지 않다 보니까 한복을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꼭 좋은 일 있을 때 그래서 한복에 대한 그 사랑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연변에 가서 공원에서 노는데도 한복 입고 막 춤추고 예. 그럼 노래교실 가면 한복을 개량 한복을 입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막 부풀고 또 한복이 지금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죠. 우아하잖아요. 네. 나이가 상관없이 네. 어린아이 입으면 귀엽고 또 연세 있으신 분 입어도 몸매가 네. 고정이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개량 한복을 여러 벌 해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아, 춤교실도 다니고 예. 확실히 이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막 추는 광장무하고 달라 보인다. 그렇죠. 춤을 잘 춰서 그게 아니라 제가 네. 봤을 때는 한복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게 하지 않았을까. 네. 결혼식 때도 또 한복 입고 축하객으로 가면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한복의 불편하긴 하지만. 그 다른 복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세련되거나 아니면 섹시미가 있다면 한복은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아함이 있으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한복이면 점잖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공손해지고. 네, 걸음걸이도 조심해지고. 맞아요. 예. 얼마 전에 그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 가족들 단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사회 보시는 분이 한복 입으신 분들이 맨 앞줄에 서주십시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나와서 한복을 입고 오신 이제 친척분들 중에 쭉 한복을 입고 앞줄에 쫙 서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복 색깔이 대부분은 좀 은은하면서 네. 그리고 또 한복을 입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를 다 올리거나 그렇죠. 화장을 해도 화장도 또 예쁘게 하시고. 진하게 한 게 아니라 되게 네. 이렇게 예쁘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기회 되면 한복도 자주 입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권순복 선생님 이렇게 어려서 본인의 한이 됐던 한복을 가족들에게 모두 아낌없이 이렇게 이게 우리 한복이야. 맞습니다. 꼭 입어봐라 하고 한족인 올케한테까지 전부 맞춰줬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네. 한 번 입는 게 사실 자주 입는 건 아니지만 안 입고 이제 이 중요한 행사에 한번 참여하게 되면 네. 한이 이제 맺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한복 입었는데 좀 크니까 이 옷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네. 자기가 크니까 그다음부터는 입을 너는 너무 크니까 못 입어 이런 다음부터 항상 꼬맹이들이 한복 입는 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네. 언젠가 내가 입어야지. 예. 자, 권순복 선생님 한복 입고 예쁘게 38절 행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복 입으면 또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을 것 같아요. SG 워너비입니다. 아리랑.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동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중국 요녕성 심양시 선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 라는 글인데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많은 친구들은 의사, 과학자, 선생님 등이라고 대답할 것이죠. 그러나 나는 친구들과 달리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나고요? 요즘 세월에 아이패드와 핸드폰은 사람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지요. 차를 탈 때도 핸드폰, 화장실에서도 핸드폰, 가족 모임 때도 핸드폰, 길 걸을 때도 핸드폰이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나는 또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뾰로통해서 톡 쏘았어요. 엄마, 엄마는 딸이 좋아, 핸드폰이 좋아? 아우, 당연히 우리 딸이지. 엄마는 1초도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매일 핸드폰만 봐? 핸드폰이 엄마 딸이야? 그래도 이심스러웠던 나는 화를 냈어요. 아, 저기 엄마는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사업의 수요 때문이야. 수시로 위챗으로 통지도 하고 공작 회부도 해야 된단다.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나는 몸을 휙 돌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면서 터덜거렸어요. 그럼 휴대폰과 결혼할 것이지. 왜 아빠랑 결혼해서 나를 낳았어?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른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엄마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가 매일 나만 쳐다볼 뿐만 아니라 나를 귀여워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어머니들도 핸드폰 많이 하시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참 심지어 그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도 네. 핸드폰 들고 들어갔다가 손을 씻는데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싹 씻고 닦고 또 핸드폰 다시 들고 나오는. 핸드폰 보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네. 뭔가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심정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예. 이제 그 놀이터에 이제 산책하려 가면 젊은 엄마가 애를 풀어놓고 자기가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아이가 옆에서 엄마 뭐 저거 봐 뭐뭐 있다 이러면 하는데 눈은 거기를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핸드폰이 우리가 보통 아이를 많이 핸드폰 보면 안 좋다 이러는데 사실 어른들도 뭐 사업이고 뭐 물론 이제 수요도 있겠죠. 공자 보호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핸드폰을 그냥 보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렇죠. 거의 요즘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해도 다 핸드폰 보는 모습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좀 그러셨는데 제가 네. 2007년도에 처음 한국에 와서 여행을 잠깐 하고 이제 네. 들어갈 때는 그때 저도 모르게 신문과 책을 많이 봤거든요. 지하철 타면 1시간인데 책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는 참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신문도 본 다음에 버리지 네. 않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선반에 또 올려놓죠. 누군가는 선반에 내려서 네. 이렇게 보고 저는 그걸 내려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정말 지하철 타면 책을 보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없는 게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다는 거죠. 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선진 학생의 소원처럼 나는 핸드폰이 되고 싶어. 아마 많은 예.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얘기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도 적당히 줄이셔야 아이들에게 핸드폰 조금만 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에서 홍범도 장군 배에 태권도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홍범도 장군의 항일 독립 정신과 애국심을 계승하기 위한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말년을 보냈던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의 슈길라 체육단지에서 열린 이 대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스포츠클럽 마나다와 비즈니스 클럽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추모 태권도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고요. 크슬로르다 지역의 주 차원의 대회였음에도 알마티, 침켄트, 투르키스탄, 악토베 등 크슬로르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참가한 선수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 이 대회를 전국 규모의 전통 있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식적으로 59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요. 내년에는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구소련 지역, 그러니까 독립국가 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회 우승 상금은 60만 탱게였는데요. 원화로 하면 한 180만 원이었고요. 독특한 디자인의 개인 특별 개인 메달도 준비되었습니다. 대회 주최자 중 한 명인 컴퍼스 그룹의 이사이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비즈니스 클럽의 회원인 신 세르게이는 과거 정치적 탄압을 받아 카자흐스탄 땅으로 이주했던 선조들을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하면서 대회 참가자들과 손님들에게 과거 소수민족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크슬로르다 시민들의 환대를 상기시키기 위해 날을 잡아서 대회를 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019년생부터 어린이 그리고 카데트, 주니어 등 총 6개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와 부모들은 대회의 수준 높은 이 조직과 진행에 아주 주목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 중 1년 동안 태권도를 배웠다고 밝힌 키릴칸 선수는 상대는 강했지만 제가 더 강했어요 라면서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크슬로르다 지역의 태권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태권도는 수련자의 인내심과 주의력을 키우고 내면의 수련을 가르치며 도덕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교육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조태익 대사는 지난 18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가니 베이센바예프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 카자흐 양국 간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이날 양국 교육회담은 우리 측에서 조태익 대사와 김홍환 알마티 한국교육원장 그리고 카자흐 측에서는 가니 베이센바예프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베이센바예프 장관은 약 1년 반 전에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음을 언급하고 직업교육 교류, 양국 교과서 관련 전문가 실무 그룹 신설 등 교육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조 대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우호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의 공식 외국어 채택, 카자흐 교과서 내 한국 관련 5기 내용의 정정을 요청하고 한국의 해외 교원 파견에 관한 MOU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조 대사는 또 카자흐스탄이 인정하는 공식 외국어가 공용어인 러시아어 외에 영어, 불어, 독어로 한정되어 젊은 카자흐 학생들이 국제협력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전 세계 24개국이 공식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김홍한 알마티 한국교육원장은 한국교육원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1년 전인 1991년에 설립하여 지난 34년간 카자흐 내 한국어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소개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한국어 공식 외국어 채택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베이센바예프 장관은 대사관과 한국교육원의 교육부 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의하자고 하였고요. 특히 금년 10월 알마타에서 대규모 국제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 교육부 관계자와 조 대사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 대사는 따뜻한 환대와 국제교육 컨퍼런스 초청에 대해 감사하고 이번에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리며요. 네, 사할린 주한인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할린 동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일환으로 최근 돌림시에서 1세 동포 어르신들과 1948년생까지 동포들을 위해 치매 예방 수업, 물리치료와 건강체조, 일반 건강검진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맛있는 밥상도 차려졌습니다. 사할린 동포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사할린 주한인총연회가 한국보건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측에서 1948년생까지 동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할린 주한인협회에서는 1948년생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박순옥 회장이 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할린 동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돌린스크시에서 1세 동포 어르신들 그리고 1948년생 동포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 수업, 물리치료 그리고 건강체조, 일반 건강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서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맛있는 밥상도
차려졌다고 합니다. 사할린동포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원을 해서 올해는 1948년생까지 지원을 했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야, 너 옷이 그게 뭐야? 내 옷이 뭐가 어때서?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나 오늘 엄청 신경 쓴 건데. 신경을 쓰긴 쓴 거 같은데, 센스가 1도 없네.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 오늘 진짜 무슨 날인지 몰라서 물어? 무슨 날인데? 블랙데이잖아. 그러면 블랙 옷을 입고 왔어야지. 블랙데이에 진짜. 미리 좀 알려주지. 나 옷 검은 거밖에 없는데 집에.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나오지. 그걸 꼭 내가 말로 해야 하냐. 네가 이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임마. 야, 그러는 너는? 야, 난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고. 참나. 블랙 옷 입었잖아. 말이나 못하면 진짜. 야, 아이고. 됐고. 빨리 이거나 시켜. 알았어. 여기요. 네. 이쁘다. 주문하시겠어요? 여기 이것 2그릇 주세요. 네, 이거 2그릇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갔다. 우리 솔로들끼리 이거 먹으면서 위로나 진득하게 하자. 또 뭐 시킬 거냐? 야야야야. 야, 우리 탕수육도 시키면 안 돼? 오늘은 이거 먹는 날이라니까. 그것도 먹고 탕수육도 먹으면 되지. 그런가? 야, 그래. 야, 솔로인 것도 서러운데, 야, 실컷 먹자. 그래. 저기요. 네. 진짜 이쁘다.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 탕수육 하나 더 주시고요. 네. 아까 시킨 그것도 네. 곱빼기로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전화번 그냥 맛있게 해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나보고 웃었어. 야, 너 근데 진짜 센스 올해가 죽인다. 마지막이야. 내년 탕수육을 블랙데이에는 시킬 생각을 하냐. 절대 이것 혼자 안 먹을 거야. 센스가 없는 게 아니지. 그녀와 함께. 네, 블랙데이에 친구들이 블랙 옷을 입고 이것을 먹으러 왔네요. 그러게요. 매년 4월 14일이 블랙데이인데요. 이것의 색깔인 검정색을 영어로 나타내는 블랙과 나를 의미하는 데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날인데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나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도 블랙커피만 마신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중국 요리 중 하나인데요. 볶은 춘장에다가 야채와 고기 같은 것을 넣고 식용유에 볶아서 면에 비벼 먹는 요리입니다. 네, 이것은 중국 산둥 반도 지역의 가정식이었던 자장면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해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970,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입학식이나 졸업식,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꼭 이것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4월 14일이 블랙데이인데요. 블랙데이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지 못한 솔로들끼리 외로움을 달래면서 이것을 먹는 날인데요. 한국식 중국 요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짜장면, 2번, 울면, 3번. 동지 팥죽.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점심은 이거다. 네, 참 저도 이것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졸업식, 입학식 할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이것을 먹었었죠.
이것 한 그릇이면 정말 남부러울 게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가끔 이것 시켜 먹곤 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것은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세요? 이것 좋아하십니까? 이것에 얽힌 재미난 얘기, 또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음식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사연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요.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포석 조명희 선생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명희 선생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포석 조명희는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났고 1919년에는 3.1운동을 하다 투옥이 됐고 그리고 그해 일본에 유학을 해서 일본에서 유학생 중심으로 연극단을 이끌고 국내에 순회 공연을 첫 시작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최초로 희곡작품집 그리고 시집을 발간을 했고 또 정말 우리 그 문학의 어떤 분기점을 형성했던 문제작인 낙동강이라는 소설 또 그의 여러 편의 작품을 쓰고 1928년에 일본에 쫓겨서 1928년 여름에 연해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명해가지고도 약 10년간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의 초석을 다졌죠. 거기에서 후배 작가들을 양성하고 한글 문학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한글 문학 작품집을 발간하고 또 수많은 이 평론을 이렇게 쓰고 하면서 한글 문학을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켰는데 스탈린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이 목숨을 잃은 정말 이렇게 비운의 그러면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분이 포석 조명희 선생이고 또 이분은 그래서 고려인들이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 고려인 한글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을 하고 있죠. 네, 근현대 문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한글 문학의 개척자, 고려인 한글 문학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해주 조선사범대학에서 후진 양성도 하셨다면서요? 조명희 선생이 주로 이제 하셨던 것은 육성촌에 그러니까 뿌찔롭가라죠 러시아어로 거기에 이 농민청년학교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이 농업 그 집단화를 하면서 그 집단 농장 내에 이제 학교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당시에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해서 이 농민청년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후학들을 기르다가 나중에 보두시카 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주 길지는 않지만 우스리스크의 고려사범전문학교, 고려사범학교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이제 후진을 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명희 선생님한테서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영향을 받은 이 작가들이 많이 나타났게 됐죠. 예.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작품 활동은 계속 하셨겠죠? 예, 뭐 이분이 아무래도 한글 문학을 개척했으니까 모범을 보여주셔야 또 됐겠죠. 그리고 네. 다른 그 연해주의 그 고려인들은 한글 우리말을 모국어로는 사용을 했지만은 이 수준 높은 이 문학 작품을 쓸 정도의 이 어떤 뭐랄까요, 그러한 어떤 지적 기반을 다룰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없었죠. 그래서 네. 조명희 선생이 수많은 작품을 이렇게 쓰면서 본인도 많은 그 시들을 쓰고 또 소설을 쓰고 희곡 작품을 쓰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작가들을 등단시키고 이 평론을 했습니다. 신문에
이 작가들의 이 작품들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그들을 견인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 뭐랄까요? 더 적성을 찾아서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작가 태장춘 같은 경우는 이분 그 희곡 작가인데 이분은 그 시를 발표했는데 그 조명희 선생 그런 그 평론을 하신 적이 있어요. 태장춘은 글을 봤더니 시에 맞지 않고 산문이나 이 희곡이 쓰는 게 더 맞겠다. 네. 그래서 태장춘이 이제 나중에 희곡 작가로 이렇게 전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작가들을 이 견인을 했습니다. 예. 작품을 통해서 뭐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민족혼을 심어주기도 하고 다른 작가들의 어떤 평론을 통해서 그 좀 더 문학의 윗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당시에 발표한 작품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발표된 것은 이제 보석 조명의 시가 유명한데요. 네.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망명했던 여름에 망명했고 1928년 그해 11월 7일에 선봉신문에 조생이라는 필명으로 짓밟힌 고려. 이게 항일 저항 산문시죠. 네. 이 시가 당시에 이 고려인들을 심금을 완전히 울려서 누구나 이 시를 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살았던 1990년대 또 2010년대까지 그 당시의 노인들 중에는 그때까지도 짓밟힌 고려를 완전히 외웠던 분들이 계셨을 정도로 네. 영향을 미쳤고 그 뒤로도 10월의 노래, 볼셰비키 봄, 여자 돌격 때 맹세하고 나서자 이 많은 시들을 남겼고 또 어린이를 위한 동화극 봄나라 또 동시 달아나기 전봇대 연필침 또 어린 아이들이 또 썼던 동시 야장의 노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절하게 평론을 해가면서 소금쟁이 이런 것들을 평론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했고 이러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장편 소설을 사실은 집필을 했어요. 네. 만족발치산이라는 그야말로 대야 소설을 집필을 했는데 예. 조명희 선생도 이것을 그 주위의 그 친한 동료 후배들에게 이걸 곧 발표를 지면에 하겠다는 이런 여러 이야기까지 언급을 남기셨는데 1937년에 체포되면서 이 원고도 압수됐고 행방이 지금 사라졌죠. 예. 이게 조명희 선생의 필생의 대표작일 수 있는데 그게 참 아쉽게 됐습니다. 아우, 그렇겠네요. 네. 이 당시 그 한글 신문에도 작품을 발표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언급한 이런 시들이 한글 신문의 대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 한글 신문 선봉 외에는 이 사실은 발표할 지면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문학 잡지도 없었고 그래서 보석 조명이요 1934년에 노력자의 고향, 1937년에 노력자의 조국이라는 엔솔로지 그러니까 한글 문학 단행본을 만들어가지고 편찬을 했지요. 그 전에는 신문에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 당시 연해주에서 문예 크루소크라는 게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었겠죠? 예, 문예 크루쇼크라는 게 뭐냐면 문예 크루족. 그래서 우리말로는 문예 소조라고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될 건데. 예. 당시에 이제 사실은 소련 정부에서 소련이 1917년에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보니까 이 소련의 많은 국민들이 문맹이에요. 글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문맹 타파를 기치로 내세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25년 6월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문학 예술의 어떤 발전을 위한 결정서를 발표한 뒤로 그때 이 전 어떤 뭐랄까요 소련에 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문학 예술을 이렇게 굉장히 장려를 했죠. 그 과정에서 문예 소조, 문예 크루쇼크가 생겼는데 이때 이제 고려인들도 1936년 6월 블라디보스톡에 고려인 작가 문예 크루족, 고려인 작가 문예 소조죠. 네.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젊은 이
문학도들이 토론도 하고 작품도 쓰고 서로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연사초청 강연도 하고 그런데 이때 포석 조명희가 매월 6일에 네. 여기에 초대받아가지고 문학 강연을 하고 이걸 선봉신문사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강의하고 또 1936년 9월에는 하바롭스크에도 고려인 작가 이 문해 크루쇼크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데서 조명희 선생이 많은 청년들을 지도를 했죠. 네. 자, 이런 문예 소조를 통해서 제자들도 많이 키우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고려인 1세대 문학을 하는 작가들은 포석 조명희한테 직접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스스로 다 제자를 자청하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 그럴 수 있죠.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조명희 선생이 작품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 문인의 길로 들어섰고 더 이렇게 깊이가 있는 작품을 창작했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스스로 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조명희 선생과 교류하면서 직접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라면 대표적인 게 필화 사건으로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강태수 시인, 네. 강태수 시인이 있고 또 산문 작가로서 가장 최고의 반열에 오른 김기철 작가는 1936년에 하바롭스크에서 그 인쇄 출판사에서 포석 조명희 밑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론가인 박일, 연성용, 김호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나중에 포석 조명희의 처남과 처남댁이 된 황동민과 최금순 이분들도 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포석 조명희가 소련 정부에서 복권이 됐을 때 네. 또 조명희 선집을 편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죠. 네. 조명희 선생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이분이 정말 정신적인 지주였겠네요. 그렇죠. 고려인들은 당시에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하던 이 한글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또 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런 언어 구사나 그런 걸 할 수 없었는데 조명희 선생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고 봐야죠. 이런 문학적인 다양성 그리고 이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가 와서 이 문학적인 세계를 펼쳐주고 자기들을 견인해 줬기 때문에 네. 이들은 누구나 조명희의 제자라는 게 자부심을 갖고 또 거기에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탄압 속에서도 한글 문학을 발전시키면서 포석 조명희를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네. 또 문학의 아버지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포석 조명희 선생이 후진 양성을 어떻게 했고 고려인 한글 문학 발전과 또 고려인 동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하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